2025년 12월 9일 페루 리마 육군본부에서 역사적인 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K2 흑표 전차 54대, K808 장갑차 141대, 총 195대, 규모 약 3조 원대 계약. 중남미 역사상 최대 규모의 방산 수출이 탄생한 순간이었습니다. 경쟁자는 쟁쟁했습니다. 미국의 에미레이트 에이브람스, 독일의 레오파르트 2A7, 중국의 VT-4, 전 세계가 인정하는 명품 전차들이 페루 시장을 노렸습니다. 하지만 페루가 선택한 건 대한민국의 K2 흑표였습니다. 안데스 산맥을 누비고 사막을 달리고 정글을 헤쳐나가야 하는 페루에게 K2는 단순한 전차가 아니었습니다. 생존을 위한 필수 무기였습니다. 폴란드에 이어 페루까지 K2 전차는 이제 유럽을 넘어 중남미 대륙을 정복하기 시작했습니다. 페루가 독일과 미국을 제치고 한국을 선택한 이유. 지금부터 국뽕 넘버원 TV가 그 비밀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페루는 남미에서 가장 복잡한 지형을 가진 나라입니다. 서쪽 해안은 세계에서 가장 건조한 사막 지대, 중앙은 해발 6,000m가 넘는 안데스 산맥, 동쪽은 아마존 정글. 이 세 가지 극한 환경이 하나의 나라에 공존합니다. 페루 육군은 바로 이 지옥 같은 지형에서 작전을 수행해야 합니다. 사막에서는 섭씨 40도가 넘는 폭염과 모래폭풍, 안데스에서는 영하의 기온과 급경사 산악 지형, 정글에서는 습도 90%가 넘는 찌는 듯한 더위와 진흙탕. 일반 전차로는 버틸 수 없는 환경입니다. 더 큰 문제는 페루 육군이 보유한 전차들이 대부분 구소련제 노후 장비라는 점이었습니다. T-55 전차를 개량한 구형 모델들은 이미 수십 년이 지났고 부품 수급도 어려웠습니다. 페루 정부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육군 지상장비 현대화 프로젝트 시작, 신형 주력 전차 도입이 최우선 과제였습니다. 그렇게 글로벌 방산 시장의 거물들이 페루로 몰려들었습니다. 미국은 M1A2 에이브람스를 들고 왔습니다. 걸프전에서 이라크군 전차 수천 대를 파괴한 전설의 전차, 1500마력 가스터빈 엔진의 괴물이었습니다. 독일은 레오파르트 2A7을 내밀었습니다. 유럽 최강 전차 나토 표준 장비로 신뢰성이 검증된 명품이었습니다. 중국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VT-4 전차로 가격 경쟁력을 앞세워 공격적으로 영업했습니다. 하지만 페루에게는 치명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전차들이 페루의 지형을 견딜 수 있느냐는 것이었습니다. 2024년 11월 현대로템과 페루 육군 조병창이 총괄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1년 뒤인 2025년 12월 K2 전차 54대 공급 계약이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미국과 독일을 제치고 한국이 승리한 결정적 이유는 세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 지형 적응력입니다. K2 전차의 전투 중량은 55톤, 레오파르트 2A7이 67톤, M1A2 에이브람스가 62톤인 것과 비교하면 확실히 가볍습니다. 하지만 진짜 비밀병기는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능동현가장치 ISU였습니다. 세계 최초로 전차에 적용된 이 시스템은 각 바퀴의 높낮이를 독립적으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안데스 산맥의 급경사를 오를 때 일반 전차는 차체가 뒤로 기울어져 포를 제대로 겨눌 수 없습니다. 하지만 K2는 다릅니다. 능동현가장치가 차체를 수평으로 유지하면서 앞바퀴는 올리고 뒷바퀴는 내립니다. 경사로에서도 완벽하게 수평 사격이 가능합니다. 페루 육군 관계자들은 시연회에서 이 장면을 보고 경악했다고 합니다. 산을 오르면서 동시에 포를 쏠 수 있는 전차. 이건 페루가 찾던 바로 그 무기였습니다. 게다가 K2는 심수도하 능력도 뛰어납니다. 수심 4.1m까지 물속을 잠수해서 건널 수 있습니다. 페루 전역에 흐르는 강들을 별도의 도하 장비 없이 그냥 건너버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M1 에이브람스는 무게 때문에 다리를 건너기도 조심스럽고 레오파르트는 도하 준비에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하지만 K2는 그냥 물속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두 번째, 운용 및 유지비의 압도적 우위입니다. M1A2 에이브람스의 가스터빈 엔진은 강력하지만 연료를 엄청나게 먹어치웁니다. 시간당 연료 소모량이 디젤 엔진의 거의 2배입니다. 페루처럼 국방 예산이 제한된 나라에게는 치명적입니다.
레오파르트 2A7도 비슷합니다. 독일제 부품 가격이 비싸고 정비에 특수 장비가 필요합니다. 유럽에서 부품을 공수받으려면 몇 주씩 걸립니다. 반면 K2는 디젤 엔진으로 연료비가 절반 수준이고 정비 구조가 단순해서 유지비도 저렴합니다. 현대로템 측 계산으로는 K2의 30년 생애주기 비용이 서방 전차 대비 30에서 40% 저렴합니다. 페루 국방부 입장에서는 같은 예산으로 더 많은 전차를 운용할 수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세 번째, 맞춤형 통합 패키지였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전차만 파는 게 아니었습니다. 페루 현지에서 조립 생산할 수 있도록 기술 이전을 제안했습니다. 페루 육군 병사들을 위한 전용 교육 프로그램, 정비 요원 양성 과정, 30년간의 부품 공급 보장, 심지어 페루 국영 방산 기업과의 협업까지 포함되었습니다. 총괄합의서에는 페루의 자국 부품 사용률을 단계적으로 30%까지 높이는 계획도 담겼습니다. 이건 단순한 무기 판매가 아니었습니다. 페루 방산 산업 육성 프로젝트였습니다. 미국과 독일은 이런 제안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완제품을 팔 뿐 기술 이전에는 소극적이었습니다. 결정적 한 방이 더 있었습니다. 2024년 페루는 이미 한국제 K808 장갑차 30대를 도입했습니다. 그리고 그 성능에 완전히 만족했습니다. 신뢰가 쌓인 상태에서 K2 제안이 들어왔고 페루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K2 흑표가 페루를 사로잡은 건 단순히 지형 적응력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이 전차는 그 자체로 하나의 완벽한 무기 체계였습니다. 먼저 주무장 120mm 55구 경장 활강포입니다. 현대위아가 국방과학연구소와 공동 개발한 CN08 활강포는 나토 표준 탄약을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날개 한정 분리 철갑탄, 고폭탄은 기본이고 한국형 상부 공격지능탄 KSTAM까지 발사 가능합니다. 이 유도탄은 최대 8km 떨어진 적 전차의 상부 장갑을 공격합니다. 일반 포탄처럼 발사되지만 날아가면서 스스로 적을 찾아 위에서 아래로 내리꽂습니다. 전차의 가장 약한 부분인 상부 장갑을 정확히 타격하는 겁니다. 페루 육군이 가장 놀란 건 자동 장전 장치였습니다. K2는 탄약수가 필요 없습니다. 포탑 내부의 자동 장전 장치가 6초 이내에 다음 포탄을 장전합니다. 분당 최대 15발 발사가 가능합니다. 인간이 손으로 장전하는 에밀 에이브람스나 레오파르트와는 차원이 다른 속도입니다. 전투 상황에서 6초는 생과 사를 가릅니다. 적 전차를 먼저 발견하고, 먼저 쏘고, 먼저 재장전해서 다시 쏜다. 이게 바로 K2의 전술입니다. 사격 통제 시스템도 최고 수준입니다. 포수용 조준경과 전차장용 조준경 모두 광학과 열상 이중 시스템을 갖췄습니다. 낮에도 밤에도 안개가 껴도 연막탄이 터져도 적을 포착할 수 있습니다. 레이저 거리 측정기가 자동으로 거리를 재고 컴퓨터가 탄도를 계산합니다. 포수는 그냥 방아쇠만 당기면 됩니다. 더 놀라운 건 헌터킬러 기능입니다. 전차장이 목표물을 지정하면 포탑이 자동으로 그쪽을 향합니다. 포수는 조준만 하면 되니까 교전 시간이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2025년 2월 아랍에미리트 아라무라 훈련장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K2가 최대 유효사거리 3km보다 훨씬 먼 4.5km 표적을 100% 명중시켰습니다. UAE 군 관계자들은 큰 영광이라는 말로 찬사를 보냈습니다. 한국 육군도 놀랐습니다. 한국의 전차 시험 사격장이 최대 3km밖에 안 되어서 K2의 진짜 실력을 몰랐던 겁니다. 기동력도 압도적입니다. 1500마력 디젤 엔진이 55톤 차체를 시속 70km로 밀어붙입니다. 톤당 마력이 27.3마력으로 이건 스포츠카 수준입니다. 야지에서도 시속 50km로 달립니다. 안데스 산맥의 험한 오프로드에서도 빠르게 기동하면서 동시에 정확하게 사격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페루가 원했던 건 바로 이거였습니다. 산악에서도 달리면서 쏘는 전차. K2는 그 꿈을 실현시켜 줄 유일한 선택지였습니다. 방산 시장에서 한국이 무서운 이유는 성능만이 아닙니다. 진짜 무기는 약속 지키기였습니다. 2022년 7월 폴란드와 K2 전차 1000대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 규모만 해도 역대급이었지만 더 놀라운 건 납품 속도였습니다. 2022년 첫 계약 후 2023년에 이미 첫 번째 물량이 폴란드에 도착했습니다. 계약서에 서명한 지 1년 만입니다. 2025년 7월에는 2차 계약으로 180대 추가 수출이 확정되었습니다. 현대로템이 117대를 생산해서 공급하고 나머지 63대는 폴란드 현지에서 생산합니다. 이게 바로 한국식 방산 수출입니다. 그냥 팔고 끝이 아니라 함께 만들고 함께 성장합니다. 폴란드 국방부는 공식 성명에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K2 전차는 약속된 일정을 100% 준수했다. 이는 유럽 방산업체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 독일과 미국은 어땠을까요? 레오파르트 2 전차는 유럽 각국이 주문했지만 납기 지연이 일상이었습니다. 부품 공급망 문제, 인력 부족, 생산 라인 과부하, 온갖 핑계로 납품이 몇 년씩 늦어졌습니다. M1 에이브람스는 더 심각했습니다. 2010년대 이라크와 맺은 계약이 5년 넘게 지연된 적도 있었습니다. 미국 국방부가 자국 군대에 먼저 공급하느라 수출 물량이 계속 밀렸던 겁니다. 가격 변동도 문제였습니다. 계약 당시 가격과 실제 납품 시점 가격이 달라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인플레이션, 환율 변동, 원자재 가격 상승을 이유로 추가 비용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계약서에 적힌 가격, 적힌 일정, 적힌 사양을 정확히 지켰습니다. 2024년 베트남의 K9 자주포 20문을 수출했을 때도, 필리핀에 FA-50 경공격기 12대를 공급했을 때도 약속은 반드시 지켜졌습니다. 페루 육군 관계자들은 폴란드 사례를 면밀히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확신했습니다. 한국은 믿을 수 있는 파트너라고. 현대로템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전차를 계속 양산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K1, K1A1, K2까지 수십 년간 끊임없이 생산 라인을 가동했습니다. 이 경험이 쌓여서 완벽한 공급망 시스템이 완성되었습니다. 부품 공급업체들도 안정적입니다. 엔진, 변속기, 사격 통제 장치, 장갑판까지 모두 국내 기업들이 생산합니다. 해외 부품에 의존하지 않으니까 납기가 밀릴 이유가 없습니다. 페루는 2026년까지 K2 전차 54대를 받기로 했습니다. 계약 체결 후 1년 안에 첫 물량이 도착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페루 육군 조병창에서 단계적으로 현지 조립이 시작됩니다. 교육훈련도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국 육군 교관들이 페루로 파견되어 6개월간 집중 교육을 실시합니다. 조종, 사격, 정비, 전술 운용까지 모든 과정을 가르칩니다. 정비 부품도 30년치가 보장됩니다. 페루가 요청하면 일주일 안에 한국에서 항공편으로 배송됩니다. 이게 바로 한국 방산의 경쟁력입니다. 최고의 성능, 합리적인 가격, 그리고 절대 어기지 않는 약속. 페루는 이 세 박자를 모두 갖춘 한국을 선택했습니다. 페루의 K2 전차 도입은 단순한 무기 구매가 아니었습니다. 중남미 전체의 군사 판도를 뒤흔드는 지각 변동이었습니다. 칠레가 가장 먼저 반응했습니다. 페루와 칠레는 19세기 태평양 전쟁 이후 지금까지 미묘한 긴장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칠레 육군은 현재 독일제 레오파르트 2A4 전차를 주력으로 운용 중입니다. 하지만 페루가 최신형 K2를 도입하자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칠레 국방부 내부에서 전차 현대화 논의가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습니다. 칠레 언론은 페루의 K2 도입이 안데스 산맥 양쪽의 군사 균형을 바꿀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칠레도 한국제 무기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콜롬비아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콜롬비아는 오랫동안 미국제 무기에 의존해 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몇 년간 방산 다변화 정책을 추진 중입니다. 페루가 K2로 성공적인 전력 증강을 이루면 콜롬비아도 한국제 장비 도입을 진지하게 검토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콜롬비아 육군은 산악전과 정글전에 특화되어 있습니다. K2의 능동연 가장치와 전천후 기동력은 콜롬비아의 작전 환경에도 완벽하게 맞습니다. 브라질은 남미 최대 국가입니다. 브라질 육군은 자체 개발한 전차를 운용하지만 기술 수준은 선진국에 뒤처집니다.
페루 사례를 보면서 브라질 국방부도 고민에 빠졌습니다. 기술 이전과 현지 생산을 포함한 한국식 패키지가 브라질의 방산 육성 정책과 딱 맞아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아르헨티나와 에콰도르도 관심 국가 리스트에 올라 있습니다. 이들 국가 모두 노후화된 군 장비 교체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예산은 제한적이고 서방 무기는 너무 비쌉니다. 한국제 무기는 이들에게 완벽한 솔루션입니다. 높은 성능, 합리적인 가격, 빠른 납기, 그리고 기술 이전까지. 이게 바로 매기 효과입니다. 페루가 K2를 도입하자 주변국들이 모두 긴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군사적 균형이 깨질 수 있다는 위기감이 퍼졌습니다. 그리고 그 해법으로 한국제 무기가 떠오르고 있습니다. 한국 방산에게 중남미는 완전히 새로운 시장입니다. 그동안 한국은 중동과 유럽에 집중했습니다. UAE의 아크 부대를 파견하면서 방산 협력을 강화했고 폴란드와는 역사상 최대 규모 계약을 맺었습니다. 하지만 중남미는 손도 못 댔습니다. 이 지역은 전통적으로 미국과 유럽의 텃밭이었습니다. 미국은 지리적으로 가깝고 정치적 영향력도 막강했습니다. 유럽 특히 독일과 프랑스는 오랫동안 중남미에 무기를 팔아왔습니다. 러시아와 중국도 최근 공격적으로 진출했습니다. 한국이 끼어들 틈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런데 페루가 돌파구를 열었습니다. K808 장갑차 30대 계약이 첫 번째 성공이었습니다. 2024년 5월 체결된 이 계약은 규모는 작았지만 의미는 컸습니다. 한국제 지상 무기가 중남미에 발을 디딘 역사적 순간이었습니다. 페루 육군은 K808의 성능에 완전히 만족했습니다. 험지 돌파 능력, 신속한 병력 수송, 최고 시속 100km의 기동력, 모든 것이 기대 이상이었습니다. 그래서 불과 1년 반 만에 K2 전차까지 도입하게 된 겁니다. 이제 한국 방산의 지도가 바뀌었습니다. 유럽의 폴란드, 노르웨이, 루마니아, 중동의 UAE, 사우디아라비아, 오만, 아시아의 필리핀, 베트남, 태국, 그리고 이제 중남미의 페루까지 대한민국 방산은 전 세계 모든 대륙으로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2024년 한국 방산 수출액은 약 140억 달러로 추정됩니다. 세계 10위권 방산 수출국입니다. 정부 목표는 2027년까지 세계 4위입니다. 페루 계약은 이 목표 달성에 중요한 디딤돌이 될 것입니다. 중남미 전체 방산 시장 규모는 연간 약 100억 달러입니다. 이 중 한국이 10%만 차지해도 매년 10억 달러 수출입니다. 페루가 그 시작점입니다. K2 전차가 안데스 산맥을 달리는 모습을 보면서 칠레도, 콜롬비아도, 브라질도 한국을 생각할 겁니다. K 방산의 시대가 중남미에서도 시작되고 있습니다. 페루의 선택은 단순한 전차 구매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전환점이었습니다. 1950년 한국전쟁 당발 대한민국은 전 세계 최빈국 중 하나였습니다. 유엔군이 주는 무기로 겨우 나라를 지켰습니다. 미국제 M48 패튼 전차를 받아서 쓰고 총 한 자루도 스스로 만들지 못했습니다. 70년이 지난 지금 대한민국은 자체 기술로 세계 최고 수준의 전차를 만듭니다. 그리고 그 전차를 유럽과 중남미에 수출합니다. 독일과 미국을 제치고 선택받습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역전입니까? K2 전차 개발은 1995년에 시작되었습니다. 30년 전만 해도 한국은 전차를 만들 줄 몰랐습니다. 미국 기술을 들여와서 K1 전차를 조립 생산하는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와 현대로템이 손잡고 순수 국내 기술로 차세대 전차 개발에 도전했습니다. 120mm 활강포, 자동장전 장치, 능동현가 장치, 복합장갑, 사격 통제 시스템, 모든 핵심 부품을 하나하나 개발했습니다. 실패도 많았습니다. 파워팩 개발이 지연되어 1차 양산부는 독일제 엔진과 변속기를 썼습니다. 언론과 국회에서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두산 인프라코어가 1500마력 엔진을 완성했고 S&T중공업이 자동 변속기를 개발했습니다. 2014년 K2 전차가 드디어 한국 육군에 실전 배치되었습니다.
그리고 불과 8년 뒤인 2022년 폴란드에 첫 수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1000대 규모, 수십조 원대 계약. 유럽이 한국 전차를 선택한 겁니다. 2025년 페루까지 계약하면서 K2는 이제 전 세계가 인정하는 명품 전차가 되었습니다. 페루가 K2를 선택한 이유를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극한 지형 적응력. 능동 현가 장치로 안데스 산맥을 자유롭게 오르고 심수도하로 강을 건너고 사막과 정글 어디에서도 작전 가능합니다. 둘째, 압도적인 화력과 기동력. 120mm 활강포와 자동장전 장치로 6초 내 재사격, 1500마력 엔진으로 시속 70km 질주, 최첨단 사격 통제 시스템으로 4.5km 밖 표적도 명중시킵니다. 셋째, 합리적인 가격과 유지비. 서방 전차 대비 30% 저렴한 생애주기 비용, 디젤 엔진으로 절반 수준의 연료비, 단순한 정비 구조로 낮은 유지 비용입니다. 넷째, 기술 이전과 현지화. 단순 판매가 아니라 페루 방산 산업 육성까지 지원, 30% 현지 부품 사용으로 자립 능력 향상, 30년 부품 공급 보장으로 장기 운용 가능합니다. 다섯째, 절대 어기지 않는 약속. 정확한 납기 준수, 계약 가격 고수, 완벽한 교육 훈련 제공입니다. 이 5가지가 합쳐져서 페루는 한국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이건 페루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폴란드도 같은 이유로 K2를 선택했습니다. 노르웨이도 K2를 검토 중입니다. 루마니아는 216대 도입 사업을 공식 개시했습니다. 세계가 K2를 원합니다. K2 전차는 단순한 무기가 아닙니다. 이건 대한민국 기술력의 증거입니다. 70년 전 아무것도 없던 나라가 이제 세계 최고 수준의 무기를 만들어 팝니다. 페루 안데스 산맥을 달리는 K2 전차를 보면서 우리는 자부심을 느껴야 합니다. 저 전차 하나하나에 대한민국 엔지니어들의 땀과 노력이 담겨 있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 연구원들이 밤을 새워 개발한 기술, 현대로템 직원들이 정밀하게 조립한 부품, 한국 육군이 실전에서 검증한 성능, 모든 것이 모여서 K2 흑표가 탄생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전차가 대한민국을 대표해서 전 세계를 누빕니다. 유럽의 폴란드 평원을 달리고 중남미의 안데스 산맥을 오릅니다. 태극기를 단 K2가 세계 곳곳에서 활약하는 모습. 이게 바로 자주국방의 완성입니다. 페루 계약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칠레, 콜롬비아, 브라질이 다음 순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K2는 계속 진화할 것입니다. K3 차세대 전차 개발도 진행 중입니다. 대한민국 방산의 미래는 밝습니다. 페루가 한국을 선택한 이유, 그건 단순히 좋은 전차를 샀기 때문이 아닙니다.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를 찾았기 때문입니다. 함께 성장할 동반자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그저 무기를 파는 게 아니라 기술을 나누고 미래를 함께 만들어 갑니다. 이게 바로 K방산의 철학입니다. 안데스 산맥 위로 떠오르는 태양을 배경으로 K2 전차가 전진합니다. 페루 병사들이 조종하고 한국 기술이 움직이고 양국의 우정이 함께 달립니다. K2는 전차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자긍심이고 기술력의 상징이고 평화를 지키는 수호자입니다. 페루에서 시작된 중남미 K방산 시대, 이제 막 첫 장이 열렸습니다. 지금까지 국뽕 넘버원 TV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